선생님 솔직히 여쭤볼게요. 붓뚜껑에 목화씨 숨겨서 들어오신 거 정말인가요? 허허, 젊은이, 자네는 내가 무슨 첩보 영화의 주인공이라도 되는 줄 아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붓뚜껑 이야기는 후대 사람들이 내 행적을 드라마틱하게 만들기 위해 덧붙인 살인이라. 고려사나 내 행장록 어디에도 붓 속에 숨겼다는 기록은 없네. 나는 그저 길가에 핀 목화꽃이 너무 고와서 그 씨앗을 주머니에 넣어 가져왔을 뿐이야. 요즘식으로 치면 해외여행 갔다가 예쁜 꽃이가 있길래 개인 소장용으로 슬쩍 챙겨온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지. 물론 그 씨앗 하나가 나라의 패션을 바꿀 줄은 나도 몰랐네만. 원나라에서 금지 품목을 몰래 가져오신 건데 당시 법적으로 문제는 없었나요? 당시 원나라가 목화씨 외부 반출을 엄격히 금지했다는 말들이 돌더군. 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국가 보안시설의 기밀을 훔친 것은 아니었네. 다만 원나라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독점적 특산물을 남에게 주기 싫었겠지. 지금으로 치면 핵심 기술 유출 방지법 같은 느낌이랄까? 내가 원나라에 유배되어 고초를 겪을 때 백성들의 고통을 보니 법적 처벌 따위는 두렵지 않았네. 설령 걸렸더라도 로비라도 해서 넘어갔을 걸세. 내 목숨 하나보다 고려 백성들의 따뜻한 겨울이 더 중요했으니까. 목화씨 열알을 가져오셨다고 들었는데 그중 딱 한 알만 싹을 틔웠다는 게 사실인가요? 맞네. 1363년 고향인 경남 산청으로 내려가 장인인 정천익 장인 어른과 씨앗을 나눠 심었지. 그런데 이게 웬걸? 농사라는 게 마음처럼 쉽지 않더군. 10알 중에서 겨우 한 알만이 싹을 틔웠네. 요즘 주식 수익률로 따지면 상패 위기에서 기사회생한 셈이지. 그 한 알의 싹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돌봤는지 아는가? 만약 그 한 알마저 죽었다면 고려 사람들은 아직도 겨울에 오들오들 떨며 삼배옷만 입고 있었을 게야. 그야말로 천우신조였지. 장인어른인 정천익 선생님과 함께 재배하셨다던데 두 분 사이의 역할 분담은 어땠나요? 나는 일종의 기술이사였고 장인어른은 현장 소장이셨다고 보면 되네. 나는 원나라에서 본 목화의 생태와 지식을 전달했고 농사 경험이 풍부하신 장인어른께서 실전 재배를 전담하셨지. 사실상 고려 목화의 실질적인 육성 성공은 장인어른의 공이 8알이라네. 사위가 가져온 이상한 씨앗을 믿고 정성을 다해 주셨으니 요즘으로 치면 엔젤 투자자이자 공동 창업자인 셈이지. 장인어른 없이는 나도 없었네. 목화 재배에 성공하고 나서 독점해서 큰 돈을 벌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이보게 내가 돈을 밝히는 장사꾼으로 보이는가? 나는 유학자일세. 목화 재배에 성공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이웃들에게 씨앗을 나눠주는 것이었네. 지금으로 치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처럼 누구나 기술을 가져다 쓸 수 있게 공개한 것이지. 특허권을 주장하며 독점했다면 우리 가문은 재벌이 되었겠지만 백성들의 눈물 젖은 삼배옷을 생각하면 그럴 수 없었네. 지식인은 모름지기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지식을 써야 하는 법이야. 당시 백성들이 입던 삼배옷이 얼마나 추웠길래 목화에 그토록 집착하신 건가요? 자네 한겨울에 구멍 뚫린 그물망 옷을 입고 영하 10도에 서 있어 본 적 있는가? 당시 민초들은 겨울에도 여름옷인 삼배나 치껍질로 만든 옷을 입었네. 부유층이나 입던 비단은 바람을 막지 못했고 솜이 없으니 옷 사이에 넣을 것도 없었지. 겨울이면 얼어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였네. 목화솜은 당시로서는 고어텍스나 최첨단 거위털 패딩급의 혁명이었어. 따뜻한 공기를 머금는 그 솜의 포근함을 처음 느꼈을 때 백성들의 표정을 잊을 수 없네. 고려판 문질빈빈이라는 별명이 있으신데 선비로서 농사를 짓는 게 부끄럽지는 않으셨나요? 공자님 말씀만 외운다고 배가 부른가? 진정한 선비라면 백성의 삶을 이롭게 하는 실천이 뒤따라야 하네. 손에 흙을 묻히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이들은 껍데기뿐인 유학자일 뿐이야. 나는 밭에서 땀 흘리는 것이 조정에서 정치를 논하는 것만큼이나 숭고하다고 믿었네. 요즘 말로 힙한 선비였다고나 할까? 책 속에만 갇혀있지 않고 현실의 문제를 코딩하듯 해결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지식인의 자세라고 생각하네. 씨를 빼는 물레와 씨를 뽑는 활을 직접 발명하신 건가요? 아니면 기술 도입인가요? 그것은 나 혼자의 힘이 아니었네. 씨앗만 있다고 옷이 되지는 않지. 씨를 빼는 씨앗과 씨를 뽑는 물레가 필요했네. 다행히 당시 우리 집에 머물던 원나라 승려 홍원이 그 도구들을 만드는 법을 알고 있었어. 그와 머리를 맞대고 설계도를 그려가며 기구를 완성했지. 이건 일종의 기술 제휴라고 볼 수 있네. 글로벌 협력을 통해 의류 제조 공정을 자동화한 셈이지. 기술의 융합이 혁신을 만든다는 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진리야. 목화 보급 이후 고려의 경제 상황이 현대의 반도체 수출급으로 좋아졌다는 게 맞나요?
과장이 좀 섞였지만 틀린 말은 아니네. 목화천은 생산되자마자 화폐처럼 쓰였네. 가치가 일정하고 보관이 쉬웠으니까 일본과의 무역에서도 면포는 최고의 인기 품목이었지. 요즘 반도체가 나라 경제를 먹여 살리듯 면포는 고려와 조선 초기 국가 재정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네. 단순히 옷감 하나가 아니라 국가의 기축통화이자 전략물자였던 셈이지. 경제 활성화의 1등 공신이었다고 자부하네. 후손들에게 목화보다 더 소중하게 남기고 싶었던 가치는 무엇이었나요? 목화는 결국 낡고 사라지겠지만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미는 영원히 남길 바랐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기술의 목적은 사람을 향해야 하네. 어려운 이웃의 고통에 공감하고 내가 가진 지식과 자원을 아낌없이 나누는 마음 말이야. 젊은이들도 스펙 쌓기에만 매몰되지 말고 자신의 능력이 누군가의 삶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목화솜 같은 존재가 되길 바라네. 그것이 내가 600년 전 가져온 씨앗 하나의 진짜 의미니까.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자면 문익점 선생님은 단순한 농부가 아니라 해외 핵심 원천 기술을 도입하여 국가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꾼 최초의 기술 혁명가이자 소셜 벤처 창업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위에 떨던 백성들에게 따뜻한 옷이라는 보편적 복지를 제공한 그분의 발걸음은 오늘날 우리에게 진정한 지식인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문익점 선생님의 인터뷰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